북미 대도시 거리의 흔한 약물 중독자, 한국에선 왜 잘 안 보일까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도시 거리를 걷다 보면 지하철 환기구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에 의지하여 잠을 청하는 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계단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거나 비틀거리며 중얼거리는 사람들, 대낮부터 인도에 주사기가 널려 있고 사람들은 마치 좀비 영화처럼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도시에서는 그런 장면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노숙인이 있지만 약물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약물 중독자의 비중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낮다고는 하지만 한국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보이지 않는 구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북미에 지금과 같이 많은 약물 중독자가 양산된 원인은 의료용 진통제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시작된 재앙입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제약회사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이라는 강력한 진통제를 출시하면서 중독 위험이 1% 미만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믿고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대량으로 처방했죠. 문제는 이 약이 오피오이드 계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강력한 통증 완화와 동시에 극도의 쾌감을 유발합니다. 뇌의 보상회로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반복 사용 시 중독이 불가피합니다. 거기에다 보도에 따르면 의학저널 랜싯은 코로나 팬데믹이 오피오이드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의료 체계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익숙한 약물에 의존하게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혼자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처음엔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던 사람들이 점차 내성이 생기고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중단하면 환자들은 불법 시장으로 향합니다. 헤로인, 그리고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한 펜타닐을 찾아갑니다. 펜타닐은 원래 수술 시 사용하는 마취제입니다. 하지만 불법 제조되어 거리로 유입되면서 사망자가 폭증했습니다. 2022년 미국에서만 연간 10만 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그중 70% 이상이 펜타닐 관련이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집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는 이제 북미의 약물 중독 수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 펜타닐 패치나 모르핀 주사는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공되며 모든 처방이 기록되고 추적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사회문화적 금기입니다. 한국에서 마약은 절대 악으로 여겨집니다.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가족까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 강력한 사회적 낙인이 역설적으로 약물 접근성을 낮추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마약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약물 중독자는 대부분 노숙자인데 노숙자 문제는 복지 체계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즉, 누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복지 체계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구조입니다.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거보조 프로그램 모두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증명서, 고정된 주소, 신분증,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약물 검사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노숙 상태에 빠진 사람은 주소가 없고 신분증을 잃어버렸고 약물 검사에서 걸립니다. 결국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캐나다는 공공의료가 있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는 별개입니다.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은 대부분 사비를 내야 하고 대기 시간은 몇 달씩 걸립니다. 급성 중독자가 몇 달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도 허점이 많습니다. 수급 조건이 까다롭고 가족이 있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서 거리로 내몰리는 극단적 상황은 북미보다 적습니다. 미국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만일 입원이라도 한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로 넘어갑니다.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은 더 비쌉니다. 보험이 있어도 일부만 커버되고 보험이 없으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중독자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립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 양극성장애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면 약물로 고통을 자가 치료하려 하고 결국에는 거리 생활로 이어집니다. 캐나다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지만 정신건강과 중독 치료는 별개입니다. 기본 진료는 무료지만 전문 상담, 심리치료, 재활 프로그램은 본인 부담이 크고 대기 시간이 깁니다. 토론토나 밴쿠버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급성 중독 상태에서 몇 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응급실만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다시 거리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건강보험으로 커버됩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은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저렴합니다. 전국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무료 상담과 치료 연계가 가능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있어서 알코올, 도박, 마약 중독자에게 무료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물론 낙인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 적고 가족이 강제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 거리로 나서는 경우는 북미보다 훨씬 적습니다. 북미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 실패도 개인의 책임입니다. 이 논리는 중독과 노숙에도 적용됩니다. 왜 일을 안 하지? 왜 약을 끊지 못하지?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야. 이런 시선은 중독자와 노숙인을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킵니다. 가족도 내가 알아서 해라며 선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로 나섭니다. 공원, 지하철역, 쇼핑몰 앞에서 노숙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직접 뜨입니다.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문제는 가족 전체의 수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적극 개입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가족이 강제로 병원 입원시키고 도박 중독자는 가족이 빚을 갚고 감시하며 약물 중독자는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로 연계합니다. 이런 개입이 긍정적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의 노숙인들은 거리보다는 찜질방, PC방, 쪽방, 고시원 같은 숨은 공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낙인 때문에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고 가족도 최대한 숨기려 합니다. 즉, 북미는 보이는 노숙, 한국은 숨겨진 노숙 구조입니다.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은 쌍둥이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미국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의 약 45%가 정신질환, 약물 중독 또는 둘 다를 겪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비용 부담 또는 낙인이 두려워 통증과 고통을 약물로 자가 치료하다가 중독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한국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자의 인동이 및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극단적 방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족이 개입하여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이 응급입원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거리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북미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도 가족 해체, 1인 가구 증가, 고립 증가로 이런 안전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에서는 마약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보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령 캐나다 밴쿠버는 안전한 약물 투여 시설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오히려 공공장소 약물 사용이 늘고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한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규제합니다. 투약, 소지, 판매 모두 처벌이 가능하고 초범도 실형 가능하며 연예인이나 공인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이런 강경책은 약물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취급하여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 치료감호 제도를 운영하여 중독자를 교도소 대신 치료시설에 보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기치로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정신병원을 폐쇄하는 탈시설화 자체는 인권 측면에서는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문제는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 없이 병원만 닫았다는 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져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1980년대 크랙 코카인이 유행하고 1990년대 오피오이드가 확산되면서 약물 중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캐나다도 1990년대 재정 위기로 사회복지와 의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가 축소되고 공공주택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밴쿠버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도심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을 외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들이 몰린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는 지금도 약물 중독의 중심지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정반대로라는 표현보다는 그때부터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1990년대 사회복지제도 확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의료 및 주거 안전망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에 정말 약물 중독자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한국도 최근 마약 관련 범죄 및 약물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찜질방, PC방, 쪽방, 고시원, 원룸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가족이 숨기고 본인도 숨습니다. 즉, 북미는 보이는 위기, 한국은 보이지 않는 위기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북미는 문제를 직시할 수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은 문제를 숨기면서 방치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중독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보고 처벌보다 치료에 집중하며 주거의료 재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이미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다른 이유는 결국 우리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들을 거리에 내버려 둘 것인가, 숨겨진 공간에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도울 것인가. 답은 우리 사회가 선택할 몫입니다.